안녕하세요. TAT 2급 2022년도 세무실무 자격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실기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이론 강의를 학습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실기 강의로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분계 결과물,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이게 차변에 무엇이고 대변에 무엇이냐는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이론에서 공부를 했다는 전제 하에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조금 더 치중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더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방법과 실기 백데이터를 매 회차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실행하는 방법을 같이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전표의 종류 그리고 3만 원 초과되는 거래가 일어났을 때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았을 때랑 받았을 때랑 그리고 받지 않아도 어떠한 경우에 그와 관련된 부속 신고서를 만들어내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을 거고요. KI10페이지.or.kr AT 시험 자격증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고요. 자, 홈페이지를 들어가신 다음에 왼쪽 하단 부분에 22년도 시험 일정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서 보시고요. 자, 우리가 AT 시험이 대면 시험에서 비대면 시험으로 전면적으로 바뀝니다. 라고 했던 부분은 제가 이론 강의에서 미리 설명을 전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론 재무회계 첫 번째 강의에서 시험이 달라지는 것들을 간단하게 OT로 진행을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그램은 하단 부분에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여러분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원, 투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을 받으시면은 바탕화면으로 저는 받았고요. 자,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생긴 zip 파일이 다운이 될 거예요. zip 파일을 풀어서 R집을 푸시면 뭐 반대집으로 푸시든지 푸시면 이렇게 생긴 문서 폴더가 생성이 될 거고요. 자, 생성된 폴더 안에 응용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쭉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쭉 돌리시면 중간에 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둘 다 여러분 동의 버튼 누르시고 실행 버튼 누르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바탕화면에 AT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아이콘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에 동의합니다 누르시고요. 경로는 별도로 누르지 마시고 그냥 다운 버튼 하신 다음에 쭉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그대로 열어놓고 잠시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저는 얘가 설치되기 전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마다 실기 수업은 그 실기 각각의 강좌마다 필요한 백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거든요. 내가 필요한 정보를 막 등록하는 것을 하진 않을 거예요. 시간상 단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FAT 1급이나 FAT 2급은 기초 정보를 등록하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해요. 왜냐면 그것들을 입력하는 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이고요. TAT 2급은 그런 문제들이 전혀 출제가 되지 않죠.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바로 전표를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원천징수 연말정산을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데이터를 바로바로 실행해서 첨부 파일을 가져다가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자, 주의사항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 임의로 회사 등록을 할 거고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설치가 제가 중간중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이에 많이 설치가 됐네요. 자, 잠시만 기다리면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뭐 2, 3분 정도도 걸리지 않았죠. 자, 설치가 됐어요. 자, 설치가 되고 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자, 필요 없는 자료는 삭제 버튼을 눌러서요. 사용 중 열려 있구나. 예, 삭제했다 치고. 자, 이게 이제 아이콘 생성된 더존 AT 자격시험 더존 스마트 AI 플러스 버전입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그러면 TAT 2급이라는 급수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회사를 선택하려고 들어가면 회사를 아무것도 등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코드가 없겠죠. 자, 그러면
코드가 없으면 프로그램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부터 저랑 똑같이 하나를 해주세요. 자, 우측의 중간쯤에 보면은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회사 등록을 버튼을 눌러서 임의의 회사를 하나 등록할게요. 뭐 105번 아무거나 번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 뭐라고요? 아무거나 뭐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하나 넣고요. 법인 사용한 다음에 기수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저는 그냥 5기 넣었어요. 2022년도 누르면 1월부터 12월 기간이 자동으로 회사가 연도가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회사가 있어야 일단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 회사나 임의 등록을 하나 한 겁니다. 임의 등록. 자, 하시고요. 메뉴 닫고 다시 도움 밝기 누르시면 아무나 회사가 이제 조회가 되죠. 확인하시고 들어가요. 로그인. 자,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먼저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임의 등록 하나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회계 메뉴를 크게 누르면 이제 회계 메뉴가 FAT 1급 시험을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뉴 자체가 아예 다르죠. 기본적으로 이제 메뉴가 많이 열려요.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 메뉴는 거의 동일하고요. 재무회계 메뉴 중에서 결산재무제표와 관련된 메뉴 안에 폴더 중에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는 회계 FAT 1급에도 출제가 됐는데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가 하나가 이제 추가되죠. 이게 원래는 FAT 자격증 시험 볼 때는 메뉴가 열리지 않거든요. 자, 그런 것도 메뉴가 하나 열리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부가세 1, 2 메뉴가 특히 원 메뉴에서 신용카드부터 해서 등등등의 이 명세서가 많이 열리는데 이게 부가가치세 부속신고서 작성할 때 필요로 하는 메뉴들이에요. 그리고 우측에 부가가치세 2 메뉴에서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고 전송했죠. 그 메뉴가 밑으로 떨어져서 네 번째 칸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나머지 메뉴들은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활용할 일이 없으실 거예요. 금융자금 관리 거의 여실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회하는 거 빼고는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할 때는 이제 이 두 가지의 메뉴 중에서 백업 데이터 복구 메뉴를 선택하시게 돼요. 이 메뉴를 이제 방금 바로 뒤에 활용하시는 걸 저랑 같이 할 거고요. 두 번째, 이 메뉴는 회계 메뉴예요. 회계 메뉴는 재무회계 메뉴와 그다음에 부가세 메뉴가 같이 있고요. 왼쪽에 인사급여 버튼 눌러보시면 인사급여 버튼 안에서 여러분이 시험 볼 때 활용하게 될 메뉴 중에 하나가 사원 등록 메뉴 시험 볼 때 아마도 활용하게 될 거예요. 급여 입력하는 거 활용하게 될 거고요. 아래쪽에 보면 일용직 근로자의 사원 등록과 급여 입력하는 거 나올 거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매우 중요하고요. 오른쪽에 연말정산 입력하세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 안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게 돼요. 인사관리 메뉴에서는 요거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얘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의 메뉴들만 여러분이 시험 볼 때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닫고요. 그럼 지금 이제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면은 회계 메뉴 크게 누르시고요. 자, 프로그램에 이제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은 실기 백데이터를 실행하고 싶은데 이미 등록은 했죠. 즉 일단 프로그램은 로그인을 하고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회사 코드 2000번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유비테크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백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자료로 업로드 해드린 게 있을 거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볼까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데이터입니다. 이게 데이터 같지 않죠? 근데 2000번 주식회사 유비테크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 AT 프로그램 안으로 가져올 건데 어떻게 하냐 복사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자, 지금부터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자, 프로그램을 열었었죠. 자, 여기서 연 상태에서 제가 지금 유비테크라는 데이터를 바탕화면으로 저장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디에 저장했는지 저장 경로를 기억하시고요. 어디 가냐면 백업 데이터 복구 메뉴를 누른 다음 선택에서 바탕화면을 누르시고 확인합니다. 지금 바탕화면으로 선택하고 눌렀더니 바탕화면에 있는 유비테크라는 회사를 끌어올 수 있도록 관련된 데이터를 얘가 인식한 거죠. 자, 여기서 커서를 놓으시고 2000번 회사를 이 데이터를 끌어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복구하기예요. 자, 복구하기를 누르시고요. 네 하시면 잠시 뒤에 성공 메시지가 뜨면서 데이터를 끌어옵니다.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푸실 때마다 제가 올려드리는 데이터를 이 프로그램 안으로 가져오는 방식은 지금과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 성공 메시지가 떴어요. 자, 뜨셨으면 아까 우리가 아무나라는 회사를 임의로 만들었죠. 다시 우측의 왼쪽의 상단에 보면은 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메뉴가 바로바로 바뀔 수 있게 열려져 있어요. 자, 아무나를 누르시고 회사 코드에서 유비테크에다가 커서를 올려놓으신 다음에 확인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유비테크라는 회사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전환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 등록을 눌러보시면 거래처가 많죠. 뭐 합계잔액 시산표 한번 눌러볼까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12월 말일까지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뭐가 많아요. 그렇죠? 자,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자료들을 조금 보셨고요. 자, 다시 교환으로 돌아가서요. 자, 유비테크 회사로 일단 로그인을 하신 상태죠. 그러면 딴개씩 볼게요. 전표의 종류를 좀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전반적인 내용들을 크게 한번 훑어보면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표가 요 안에 있는 거죠. 계정 과목 메뉴. 계정 과목 메뉴로 들어갔을 때 자산, 부채, 자본까지가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그리고 매출부터 매출 원가, 그리고 판관비, 기타는 영업이익 외에 손익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가 코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조 원가도 있고 도급 원가도 있고 분영 원가도 있는데 우리가 시험 보는 거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원가는 제조 원가고요. 제조 원가는 계정 과목이 다 몇 번대 코드 안에 분류되어 있냐면 500번대 코드 안에 분류되어 있어요. 요 안에. 그래서 501번부터 600번까지라고 쓰여 있는 게 제조 원가 코드라는 뜻이죠. 평간비는 800번대 코드라고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매출 계정이나 매출 원가는 400번대 코드예요. 그러니까 자본 계정은 300번대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계시면은 약간의 예외 사항은 있지만 대부분 동일하고요. 부채 계정은 대부분 200번대, 자산은 대부분은 100번대 계정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은 계정 과목이 워낙 자산이 많기 때문에 200번대 코드로 이제 쭉쭉쭉 밀려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크게 보면 요 표가 의미하는 게 지금 보고 계셨던 내용들을 한 장으로 집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하실 때 특히나 이제 제조원가 코드가 500번대라는 것과 판관비 코드가 800번대라는 것은 회계 처리할 때마다 언제나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요거 생각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500번대 경비는 제조원가 계정 과목, 그리고 판관비는 800번대 계정 과목이고요. 두 계정 과목의 코드가 구분이 돼 있고 600과 700은 우리가 시험 보는 업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원가 코드는 아닌 거예요. FAT 1급 때 공부했지만 빨간색 계정 과목은 컨트롤 F1 누른 상태에서 수정이 가능했었죠.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이 메뉴를 쓸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기출 문제가 이제 외부에 이제 공개가 되긴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바꿔서 뭔가 문제를 푸는 것까지 낸 적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내진 않지만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전표의 종류를 조금 볼게요. 출금 전표, 입금 전표, 아이고, 입금 전표, 대체 전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이제 FAT 1급 공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들어가서 좀 볼까요? 자, 전표의 종류는 일반 전표랑 메인 매출 전표가 있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그 내용들은 부가세랑 관련된 것들이 입력이 별도로 들어가는 전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면 이 부가가치세 1, 2에 자동으로 분류가 돼요. 신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내주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막 11번 과세 매출, 12번 영세 매출 넣으면 알아서 신고서에 자기 자료로 빠빠빠빡 들어가요. 대신 이제 전표 중에서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세랑은 전혀 관계없는 그냥 일반적인 정말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정보들만 별도로 입력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을 중점적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전표 열어볼게요. 일반 전표. 날짜는 뭐 임의로 1월 1일 아무 날짜나 한번 열어볼게요. 자, 벌써 출금 전표가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출금 전표는 입력하실 때 1번을 입력하면 출금이라는 전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출금 전표는 대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현금이 나간 전표니까. 자, 출금 전표는 대변은 그리고 잠깐만 여기서 아래쪽에 이걸 올리면 전표가 보이죠. 출금 전표는 대변이 무조건 현금이라는 게 자동으로 걸리기 때문에 나는 차변에 입력해야 될 내용만 입력하면 그게 접대비든 복리후생비든 그리고 금액을 입력하는 순간 대변은 현금이라는 과목과 차변에 입력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대변에 입력을 할 필요가 없죠. 대변은 무조건 현금이 걸리니까. 그런 전표를 우리는 현금이 나간 전표, 이래서 출금 전표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아래쪽에다가 입금 전표 한번 넣어볼까요? 입금 전표 2번을 찍고 그러면 입금 전표를 입력하는 순간에 어느 쪽에 계정 과목이 걸리냐면 차변이 반대로 현금에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변에 무엇을 넣느냐만 고민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들어온 이유가 예를 들어 뭐 이자로 돈 벌었다. 이자 수익이었다. 그 이자 수익을 100만 원을 입력을 하는 순간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대로 이자 수익의 대변에 전표가 들어가는 순간에 100만 원이 차변에 자동으로 반영됐고 계정 과목은 차변에 무조건 현금이 걸려버리죠. 자, 이런 전표를 우리가 이제 입금 전표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현금이 나가거나 들어올 때만 무조건 출금과 입금을 써야 되냐? 그렇지 않고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인데 차변에다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직접 입력을 하고 대변에다가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100만 원을 이렇게 차대변을 내가 직접 입력해서 전표를 마무리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죠.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전표를 입력하실 때 꼭 출금과 입금이라는 전표를 써야만 하느냐라고 물문하시면 X. 아니에요. 그냥 전표가 답만 맞으면 되니까 현금을 내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차변과 대변이라는 대체 전표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죠. 저는 대부분 이렇게 전표를 넣어요. 출금과 입금 전표를 쓰는 일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대부분 보통 예금이 들어오거나 당좌 예금이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예적금으로 거래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현금이 나가거나 현금이 들어오는 전표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갈 수도 있는데 그때 반드시 출금을 써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표 입력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금, 입금, 대체 전표는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TAT급은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학습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고자 하는 거는 자, 다양한 거래 중에서 3만 원의 영수증을 초과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수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되게 다양한 것들을 영수증이라고 부르는데 그 영수증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영수증 중에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랑 현금 영수증이랑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랑 부가세가 없는 면세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는 계산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주고받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아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여러분 뭐 서로가 짜맞춰가지고 가짜 금액을 넣지 않는 한 진짜 결제를 하는 수단으로 얘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는 100만 원이 찍혀 있든 500만 원이 찍혀 있든 1,500이 찍혀 있든 3억 1,500만 원이 찍혀 있든 증빙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정규 증명 서류라고 불러요. 법정 증빙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런 증빙 말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살아갈 때 이런 식으로 생긴 영수증 많이 보죠. 이런 영수증은 세금 계산서도 아니고 신용카드도 아니고 그냥 영수증인 거예요. 이런 영수증 많이 보셨죠? 이런 영수증 또는 이런 영수증. 자, 그러면 이런 영수증 받았을 때 이런 영수증은 서로 주고받은 상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이 자리에다가는 그냥 내 맘대로 손으로 끄적끄적 해가지고 이게 증빙이 돼서 이게 누군가의 비용이 돼버리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증빙으로서 활용이 많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제 뭘 먹어요? 뭘 먹고 아주머니가 카드 원해요? 그냥 현금 원해요? 현금 원하죠. 왜 현금을 원할까요? 그 가게가 매출 누락하려면 신용카드 결제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상대방이 저 영수증 필요한데 영수증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아줌마가 한 장 뜯어가지고 주는 게 이런 거잖아. 그럼 한 장 뜯어가지고 준다는 얘기는 네가 써라 이거잖아. 네가 돈 써라. 여기다가 10만 원을 적든 100만 원을 적든 내가 이걸 아무런 문제 없이 이걸 수취한 자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날 거고 실제로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는 비용 처리를 막 하고 누군가는 매출을 누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우리가 증빙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신용카드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전혀 문제 없어. 서로가 진짜 거래가 일어났을 때 주고받는 거니까 누락이 없어요, 둘 다. 그렇지 않은 일반적으로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 영수증 정도 받았겠지. 자, 그러면 그때는 3만 원까지는 인정해 줄게. 3만 원 이하까지는 인정해 줄게. 그런데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네가 영수증을 받았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거야. 네가 가산세를 내기 싫으면 이런 거 받아. 이거 받으면 가산세 면제해 줄게. 너 근데 영수증 받았어? 3만 원이 초과되는 걸 찍어서 네가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 거야? 그것은 안 돼. 그래서 3만 원을 초과했을 때 뭔가 영수증을 받았다는 수치 명세서를 작성해서 가산세를 부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요. 기업 스스로가. 두 번째, 3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거래는 다 가산세가 부과됩니까? 물어보면 그렇진 않고요. 제외가 있어요. 예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예외 사항이 무엇인지 이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즉 결론은 3만 원을 초과해서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영수증을 받았다는 수치 명세서를 만드는데 이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도 있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게 좋죠.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 가산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겠죠.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자, 일정 사업자랑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이 거래가 됐을 때는 정규 증명서를 수취해야 해요. 그러나 수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취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너 지출을 해야 되는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으니까 가산세 내. 네가 거래한 금액 2% 나중에 법인세 낼 때 가산세 부과해. 라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아래 사항을 잘 판단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영수증 수취 명세서와 관련된 작성 문제를 예제를 통해서 실제 기출문제 형식으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영수증이 하나 있고요. 지금 보면은 택시 회사로부터 택시를 탔나 봐요. 아래 보니까 금액이 4만 7천 원에다가 기타 요금이 붙어가지고 전체 금액은 5만 원의 거래가 일어났대요. 영수증이잖아요. 그쵸? 이거 그냥 영수증이에요. 신용카드 결제한 것도 아니고요. 자, 자료 설명. 영업부 직원 김현수가 출장을 갔다가 택시 요금 5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대요. 그리고 일반 영수증을 받았대요. 영수증 받았는데 3만 원은 초과되는 영수증을 받았네? 카드로 결제했으면 문제 없는데. 그렇잖아.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면 문제 없는데. 근데 그냥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 띡 한 장 받은 거야. 3만 원 초과되네요. 자, 이런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겠죠. 자, 우리가 할 일은 거래를 입력하고요.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원투를 만듭니다. 이런 경우가 가산세가 부과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지금 이제 연초에 작업하다 보니까 22년도 버전의 증빙이 아닌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21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무시하시고 그냥 22년도라구나 라고 전제하시고 월 1 중심으로 문제를 푸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3월 1일자 거래를 할게요. 부가세가 있고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돼야지 매입 매출 전표로 가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일반 전표고요. 날짜 3월 1일자 찍고 들어가서 날짜에다가 해당되는 내용을 하나 넣어볼게요. 자, 차변에 우리 출장 갔을 때 사용하는 비용이 뭐죠? 그쵸? 여비교통비죠. 자, 여기서 영업부 직원이 출장 갔다 왔으니까 판관비고요. 만약에 생산부 직원이 갔다 왔다 그러면 500번대 입력하셔야 돼요. 다시 생산부, 제조, 공장이 등장하면 제조 원가로 분류해야 돼요. 모든 비용이라면 500번대. 근데 지금 영업부기 때문에 판관비. 판관비 거시고 거래처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시고요. 자, 그리고 거래처가 위에 입력되어 있는 거래처를 엔터 치면 받아올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싫죠? 그러면 지우세요. 적용도 필요 없죠? 지우세요. 금액은 5만 원이고요. 대변에 현금 나갔죠. 자, 이렇게 저는 출금 전표 쓰지 않고 대체 전표 썼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두 번째 할 일. 자, 5만 원짜리 영수증을 받았다고? 이거 가산세 부과되는구나. 자, 가산세 부과되는 거 미리 만들자. 어디로 가냐?
영수증 수취 명세서로 들어가요. 자, 들어가서 2022년도 0301 날짜 찍으시고요. 누구한테 받았는지 상대방의 상호를 입력하는 겁니다. 성진은수. 대표 이름은 김성진. 사업장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 택시 운수업의 사업자번호 2171112342. 거래금액 5만원. 자, 여기서 이 아래 15번부터 35번까지 해당이 되나요? 뭐가 해당되죠? 택시 운송 용역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TAT 2급에서부터 이제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그럼 택시 요금은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줘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이죠. 자, 여객 운송업은 우리나라 부가세법상에서 뭐였냐면 영수증만 발행하는 사업자예요. 그럼 영수증만 발행하는 사업자로부터는 무엇을 수취할 수밖에 없죠? 영수증만 수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수증 3만 원 초과했다고 그래서 이거 가산세 부과하면 택시 요금 누가 어떻게 결제합니까?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은 맨날 가산세를 부과해요? 그래서 법에서 너 택시 운수업으로부터 영수증 받은 거야? 3만 원 초과된 거?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면제해 줄게. 그래서 이 아래쪽에 해당이 되면 가산세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돼. 택시 운송 용역이기 때문에 이 요금은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택시 요금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왜냐? 택시 운수업은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수증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을 수취했다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해당이 되죠? 해당되는 칸에다가 커서 클릭. 그리고 지금 여비교통비를 걸었죠. 뭐 예를 들면 뭐 출장비 정도 이렇게 안 보이죠? 출장비. 하시고요.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2를 먼저 넣고 1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반영 안 됐죠? 그럴 때는 명세서 2 불러오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불러오게 했더니 명세서 제출 두 번째 메뉴 중에서 3만 원 초과되는 걸 넣긴 했어요. 지금 앞에서. 근데 그 중에 28번에 해당됩니다. 라고 체크했죠. 그랬더니만 이 왼쪽에 어떻게 반영됐냐면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에 들어갔어요. 이유는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뜻이에요. 가산세 부과되지 않아요. 자, 이 얘기는 여기에 들어오는 건 가산세 안 붙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때 이 안에 분류돼요. 이 안에 분류되면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택시 운수업일 때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입력을 하신 거예요. 자, 반영이 됐을 때 반드시 나갈 때 ESC하고 나갈 때 저장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방금 전에 여러분이 입력한 명세서가 자동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답을 좀 볼게요. 여비교통비는 판관비를 쓰셔야 되고요. 차대를 넣어도 되고 출금 전표 입력하셔도 돼요. 두 번째는 전표를 넣고 두 번째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했는데 이 중에서 얘가 중요했던 거죠. 28번 택시 운송업 그리고서 2를 만든 다음에 1으로 들어갔더니 3만 원 초과되는 분 중에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란에 반영이 되면서 이 자리에 반영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지금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었다고 가산세가 무조건 적용되냐? 아니란 얘기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지금 첫 번째 문제로 풀어보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얘도 지금 영수증이거든요. 10만 원짜리예요.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제 이 운수업인데 이 운수업의 내용을 보니까 보통예금에서 국민은행으로 냈대.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3월 3일에 10만 원이 돈이 나갔네요. 문제. 거래처 중에 예일전자에게 제품을 발송하면서 당사가 부담하는 운반비를 간이과세자인 개별 화물에 계좌로 이체했대요. 입력하고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품 팔면서 운반비가 나가는 건 일반적으로 판관비로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는 운반비죠. 근데 현금으로 결제하진 않았고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결제했단 말이에요. 자, 넣어볼게요. 먼저 3월 3일자 찍어주시고요. 차변에 우리가
운임을 운반비라고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상품을 매출할 때, 제품을 매출할 때 운반비가 가장 대표적인 판관비, 운반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결제했고요. 은행은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자, 근데 문제는 영수증을 받은 건 맞죠? 3만 원 초과되는 건 맞죠? 그러면 실무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결제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영수증밖에 줄 수 없대. 간이과세자래. 근데 그러면 걔한텐 10만 원짜리 영수증 받으면 3만 원 초과되는 영수증 받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될 게 뻔해. 그러면 그냥 받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실무에서는 이런 거래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결제하냐면 은행 예금 계좌로 결제해야 돼요. 금융거래로 확인이 되면 내가 결제했다는 게 확인된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3만 원 초과된 거 맞거든요. 그런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비를 인터넷으로 또는 뭐 은행 이체로 송금했습니다라는 명세서가 있으면 그때는 3만 원 초과된 영수증이라고 할지라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어떻게 결제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영수증은 3만 원 초과됐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는 뜻이냐? 송금해야 돼요. 송금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로 확인됐기 때문에 결제했다고 하는 걸 내가 비용으로 누군가에게 지불했다고 하는 걸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이제 넣어볼게요. 자, 어떻게 입력하냐면 경비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라죠.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경비등 송금 명세서 열어주시고요. 거래일자는 22년도로 넣으세요. 우리가 프로그램은 22년도로 넣되 지금 데이터가 21년도로 되어 있지만 전혀 문제 삼지 마시고요. 연도만 22년도, 나머지는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공산. 자, 내가 누구에게 결제했냐? 개별화물. 개별화물의 대표자 이국현, 사업자 번호 12021-12348. 거래 내역은 뭐 운반비, 거래 금액은 10만원, 출금 일자가 이체한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2022년도 0304. 어디 은행으로 이체했냐 이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내 계좌는 보통예금 국민은행이지만 내가 누구에게 결제했죠? 개별화물에 결제한 거죠. 아래 보시면 입금 계좌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걸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상대방 계좌 중에 어느 계좌로 돈을 입금했느냐? 하나은행으로 입금했다. 그럼 하나은행 걸어주시고 하나은행으로 계좌로 이체할 때 계좌번호 보이세요? 여기 527 요 내용을 옮겨주시면 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잠깐 얘를 옮길게요. 잠깐 이쪽으로 옮겨서 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잠시 뒤에 옮길게요. 자, 계좌번호는 527-91 00004 22456 이렇게 하나를 작성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경비등 송금 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렵진 않죠? 갖다 넣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은행을 입력하신 거야. 상대방의 계좌번호 그리고 저장. 나가실 때 저장. 위에 저장. 확인. 됐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3만 원 초과되는 거래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세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걸 내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납부 영수증이나 받지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한. 그러면 이 영수증, 납부 영수증도 영수증인데 금액이 3만 원을 당연히 초과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얘도 밑에 보니까 보통예금으로 이체했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거래를 넣고 아래 보면 지출 증명서의 미수취와 관련된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자, 그럼 해보죠. 일단 전표를 한번 넣어주시죠. 제 일반 전표. 지금 결제했어. 차변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근데 이 자동차세가 어느 차냐면 공장 화물차의 자동차세야. 여러분, 공장 화물차는 공장이죠.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무엇으로 처리하냐면 세금과 공가로 처리할 건데 공장 화물차의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500번대로 분류되는 세금과 공가라는 일반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가봅시다. 500번대 세금과 공과구나. 그럼 차변에 FE 띄우시고요. 세금과 공과인 500번대 코드를 걸어서 금액은 98,500원. 자, 지금 결제를 뭘로 했냐면 보통예금 경기은행으로 결제했어요. 대변에 보통예금 경기은행 해당 금액 98,500원. 자, 그럼 두 번째 3만 원을 초과되는 영수증인 건 맞잖아. 그쵸? 그럼 그와 관련해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러 갑시다. 자, 두 번째 거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 7월 30일자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납부한 상대가 지자체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라 적있냐면 공급자, 상대방, 지자체의 인적사항은 생략하래. 어떻게 넣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 상호 생략, 임의 생략, 생략. 자, 금액은 98,500원. 그럼 두 번째, 98,500원짜리 영수증 받았어? 너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니? 아니면 가산세가 제외니? 가산세가 제외죠.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랑 거래했을 때 무슨 세금 계산서가 있겠어요? 세금인데. 그쵸? 그러니까 누구랑 거래한 거야? 국가랑 거래한 거야. 국가든. 19번 체크. 자, 517번의 세금과 공가였죠? 자동차세로요. 자, 이게 하나 추가된 거예요. 지금 19번간. 국가와 관련된 거래로. 19번 체크. 자, 그리고 요거 영수증 수취 명세서 원으로 넘긴 다음에 명세서 투 불러오게 하면 여러분이 방금 전에 입력했던 한 건과 이 한 건과 바로 직전에 입력했던 국가 등 거래에 해당하는 거래 한 건이 더 추가로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나갈 때 저장하시고요.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방금 전에 입력한 것만 들어왔을 때가 이 자리에 들어온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우린 지금 연결해서 풀었기 때문에 택시 운송 용역에 해당하는 제외 대상의 영수증이 하나가 더 추가로 있었던 것 뿐이죠. 우리는 다 입력하고 입력해서 내용들이 업되고 있다는 걸 보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 반영된다. 자, 이번 시간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 전표가 아주 디테일하게 쉽게 나오진 않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그 난이도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적격 증명 서류를 미수치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경우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은 TAT 2급 시험 볼 때는 대부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표 넣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 2 먼저 만들고 원 메뉴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예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자,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